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페이지가 166페이지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가 이것도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또 가끔 가다가는 이제 두 문제씩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적인 업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가 많이 작성되는 사무소, 이 사무소가 아주 잘 되는 사무소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자, 거래가 이제 뭐 워낙에 다양하죠. 뭐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라든지 저당권, 전세권 설정 같은 거. 자, 모든 거래를 통칭해 가지고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 자, 확인설명서랑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이제 확인설명서 안 적었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 말이죠. 네,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어떻게 나왔냐면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작성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옳은 지문입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옳은 말입니까?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틀렸습니까? 다 옳은 지문입니다. 다 옳은 지문이에요, 여러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네? 뭐 나는 뭐 작성한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감정을 제가 자꾸 문제에다가 넣고 그래요, 거기다가. 분명히 법에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우리 시험 지문은.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그게 지문 나왔다니까요. 자, 하여튼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마찬가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원본 똑같습니다. 그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해서 몇 년간? 이거는 5년입니다. 5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아까 확인설명서는 몇 년? 3년이었잖아요. 전석중개계약서 그거 몇 년 보존해야 돼요? 그거 3년입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돼. 여기는 5년입니다. 5년.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뭐라 부릅니까? 이중계약서라 부르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중계약서 작성 안 되고. 이중계약서랑 짝지가 뭐예요? 이중계약서 짝지는 거짓기재입니다. 거짓기재. 뭐 계약서에다가 거래 내용 등 거래 금액을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거예요. 거짓 기재하는 거나 이중 계약서 작성하는 거나 같은 거 짝지예요. 왜 짝지입니까? 제재가 똑같아요. 제재가 똑같다. 그러니까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계약서 딱 나오면 아, 거짓 기재가 따라 나와야 돼요, 원래. 거짓 기재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개업은 있고 소속은 없습니다. 소속은.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표준서식이네요. 첫 번째가 표준서식. 자, 표준서식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 표준서식을 정하여 개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서식을 사용하도록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고? 네, 권장할 수 있다. 이거 본 적 있죠? 네, 어디서 봤습니까? 똑같은 거 본 적 있잖아. 어디서 봤어요? 일반 중개 계약할 때도 이 표준서식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똑같은 내용이 있었잖아. 이거 국장이 일반 중개 계약서에 표준서식 정해서 그 사람이 권장할 수 있는데 그 서식을 사용할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서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표준 서식이 지금 그러면 현재 법에 별지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서식이 있냐고. 거래계약서에 서식은 꼭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래계약서 서식이 꼭 그 중요하잖아요. 서식 자체가. 그러면 꼭 법정 서식으로 별지 서식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딱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다. 없어요. 별지 서식이 없다고. 그냥 서식이 없습니다. 서식, 별지 서식, 표준 서식이 없음. 그러니까는 워낙에 거래가 좀 다양하니까 표준적으로 만들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래가 다양하잖아. 그렇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여기다 적을게요. 두 번째 필수 기재사항이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 자, 필수 기재사항 요것도 본 적 있죠? 어디서? 일반 중개 계약할 때 표준 서식이라 필수 기재사항이라 해가지고 암기한 게 물가 수준이라고 암기했잖아요. 물가 수준. 자, 요 규정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규정이 있는 이유가 서식이 없어서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일반 중개 계약서는 서식이 있잖아. 14호 서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잖아요. 근데 필수 기재사항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서식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냥 아무 종이에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종이에 써도 된다고. 이면지, 뭐 예를 들어 이면지, 신문지, 휴지. 좀 급하면 휴지에다가 막 크리넥스 딱 뽑아가지고 휴지. 그러니까 아무 종이에 써도 된다. 근데 이건 넣어야 된다는 이거. 이 필수 기재사항은 넣어야 된다고. 이거 넣고 그냥 아무 종이에 써도 된다고. 되겠죠? 자, 요 필수 기재사항만 넣고 아무 종이에 써도 되는데 자, 손톱에 만약에 기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손톱에. 손톱에 기재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 그렇죠. 지워지는 거 뭐 이런 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특수펜으로 적고 그다음에 뭐 안 깎으면 돼. 근데 뭐가 문제다고? 저기 보면은 교부를 해줘야 되거든. 교부를 하려고 하면 이걸 뽑아야 돼요. 손톱을. 손톱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 급하더라도 손톱에는 안 됩니다. 휴지에다가 하세요. 휴지에다가. 자, 필수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암기법인데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자,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겠죠? 네, 거래 당사자가 누구냐? 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나와야 돼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물건, 어떤 물건이냐 이 말이지. 네, 물건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같은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계약일입니다. 계약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네 번째는 거래 금액이 얼마냐. 네, 거래 금액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있죠. 계약 금액. 그 다음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들 기재해야 돼. 다섯 번째가 물건 언제 받느냐 그 말이죠. 네, 물건의 인도일시는 언제냐. 자, 여섯 번째가 권리 이전의 내용이죠.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조건 기한이죠. 있으면 조건 또는 기한이네. 있으면 조건 또는 기한이고 여덟 번째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예요. 확인설명서는 언제 교부했냐. 요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마지막에 뭡니까? 네, 그 밖에 약정 내용이에요. 그 밖에 약정. 이 9가지가 반드시 기재가 되고 아무 종이에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 지금까지는 전부 거래 예정 금액이었어요. 전부 다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인데 여기는 거래
금액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래 계약서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권리 이전의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뭐였어? 권리 관계였어요. 권리 관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권리 이전입니다. 이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암기법이 어떻게 된다? 암기법이 자 특별시 입한리 알고 있죠? 특별시 입한리에 가면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거물급 인사들이 막 모여 있는 장소,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거물계라고 불러. 거물계, 네,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단체, 거물계. 거물계에 속한 사람 중에서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거인이 있어요. 거인. 이 키 큰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 말이야. 이가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뭐냐 그래? 조교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교약. 조교약. 그래서 조교약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조교약은 이제 키가 큽니까? 키가 커요. 거인이에요. 거인이고 아주 거물급 인사다 해서 거물구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학번에 거물계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필수 예상 요거 단독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맞게 지문으로 막 들어갑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밑줄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 166페이지에 보니까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작성교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언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가 그 말이네. 중개가 완성이지요. 중개 완성 밑줄 중개가 완성된 때에 밑에 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 니은에 보니까 교부 보존의 의무로서 두 번째 줄 거래 당사자에게 일단 교부를 하지요. 그 다음에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몇 년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이죠. 근데 얘도 이제 단서가 있죠. 단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서명 및 날인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의무자입니다. 자 기업이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는데 법인은 누가 한다고?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리고 중개행위에 참여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거짓기재, 그 다음에 이중 작성 금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중 계약서 안 되고 거짓기재 안 된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기획에 보시면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거 우리 짝지라고 했죠. 그러면 제재 둘 다 똑같죠.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 처분 받을 수 있다 하면 상치입니다.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기업이. 그럼 소속은요? 자격정지 몇 월일까 이거는? 요거는 6월입니다. 6월짜리죠. 이중계약서 6월이고 거짓기재도 6월입니다. 6월. 근데 요걸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이중계약서는 행정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중 들어가 있는 게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중 등록이 나오죠. 이중 소속이 나오고 이중 사무소가 나오고 이중 계약서가 나오는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다 1대1이에요. 다 1대1입니다. 근데 이중 계약서는 행정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중 계약서가 행정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 짝지인 거짓 기재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근데 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필수 기재 사항 해가지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거물계, 거인, 이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름이라고 했냐면 권리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권리 관계 아니라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이 했어요. 누구라고요? 조교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하시면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얘가 필수 예상입니다.
자, 서식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정합니까? 국장. 국장이 표준 서식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서식 사용할 필요 없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표준 서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지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나오잖아요. 요거 기재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기재해야 되죠? 틀린 지문이네. 이번에 해당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니고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3번에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고 그 서식도 없어. 예,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4번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해야 되죠. 4번이 옳은 질문이네. 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대1 없다 했죠.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게 1대1 거짓 기재 1대1 아닙니다. 또 이중계약서도 마찬 짝지니까 1대1 아닙니다. 자, 뒤에 넘어가니까 중개업 등 3. 자, 기본 윤리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윤리는 170페이지. 자, 기본 윤리는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주체가 중요하다. 이거는 주체가 누가 갖춰야 되는가, 그 주체만 잘 알아두시면 돼. 첫 번째, 윤리적 의무에서 개업 및 소속이라고 나오죠. 자, 개업 및 소속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문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어요. 품위 유지, 품위 유지. 자, 중개보조원이 없죠 지금.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의와 성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사람도 누굽니까? 개업 및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유지하고 공정한 중개 업무 수행해야 될 의무는 개업 및 소속이 있다라는 거. 그걸 조금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171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4번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에 규정한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없어요.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성관주의 의무. 판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보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비밀 준수를 잘 보세요. 비밀 준수. 자,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상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개업 등입니다. 개업 등이에요. 개업 등이죠. 그러면 누구? 개업하고 소속하고 보조원하고 법인의 임원하고 사원하고, 네, 5명이에요. 5명이 다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돼요. 근데 말하고 싶다. 그럼 어디 가면 돼? 대나무 숲에. 울산에는 대나무 숲이 있죠. 네. 천리 대숲인가? 천리 대숲 아니고 심리 대숲이에요? 심리 대숲이에요? 아, 4km?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그게 여름에 갔는데 시원하긴 시원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임금님이는 당나귀 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점이 있다 뭐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점이 있다 얘기한 거는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자, 하여튼 누설했다 그럼 어떻게 돼? 누설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네. 1대1입니다. 누설하면 1대1입니다. 비밀 누설했지요? 그럼 1대1이에요. 행정 형벌입니다. 1대1. 안기법에 이제
암기법으로서는 그 제일 밑에 금표비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금표비. 기억나십니까? 금표비라고. 금표비 할 때 마지막에 비예요. 비밀누설. 예, 그렇게 일단 보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반의사 불벌죄라고 있죠. 반의사 불벌죄. 이게 뭡니까? 비밀 준수 의무는 자,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어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지.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비밀누설. 근데 피해자가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마음속으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벌되는 겁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내용.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얘도 시험 문제 물어보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어떤 책임을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고 자, 그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책임지냐?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할 때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는 뭡니까? 고의는 뭐예요? 고의는 그렇게 될 줄 알면서 이불로 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될 줄 알면서 이불로 하는 거죠. 알고 하는 거죠. 과실은 이제 실수, 이제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로 하더라도 책임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 아주 작은 추상적인 경과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자, 중요한 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데 의뢰인에게 무슨 손해가 나야 돼요? 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집니다. 그럼 의뢰인이 정신적인 손해가 났다.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책임 안 집니다. 자, 정신적인 피해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릅니까? 위자료를 하죠. 위자 이렇게 어루만진다 그 뜻이에요. 위자료. 위자료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옵니까? 이혼이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 위자료. 그렇죠? 네. 그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재산상 손해 책임진다. 이 자리에 뭐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 자체 틀린 지문이다. 자, 이때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에요? 자,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는 게 책임지잖아.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과실 책임이야. 당연히 책임져야지. 과실이 있으면. 두 번째인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번에는 자기 사무소를 갖다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에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장소로 제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또 마찬가지 무슨 손해? 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져야 됩니까? 네. 책임져야 돼요. 자, 이때는 무슨 책임? 예,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때는 무과실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무과실 책임이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겠지. 이런 경우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 있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책임에 대해서 그게 업무 보증 설정이에요. 업무 보증 설정에 대한 방법 및 언제까지 설정해야 되는가 시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개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보증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보증보험. 두 번째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다가 가입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네, 자기 돈을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건 공제예요. 공제.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제일 많이 가입을 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뭘 많이 한다? 공탁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왜? 그냥 기본적으로 뭐 10억씩 뭐 깔려 있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뭘 가입을 합니까 이게. 귀찮고로 1억씩 2억씩 갖다 놓으면 되지 그냥. 자, 기본적으로 뭐 월천년대 뭐 자,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한 개 선택해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돼.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그렇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죠. 그런데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고를 할 필요 없는 경우, 신고 생략. 자, 어떤 경우? 자, 보증기관이 이 말이에요. 보증기관, 요 기관 말하죠.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어디에다가? 요 등록관청에다가 직접 통보했어요.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 통보했다. 신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금액입니다. 보증 설정 금액은 또 가끔씩 물어보죠. 최소 얼마를 설정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개인인 기업이죠. 개인인 기업은 누굽니까? 그렇죠.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칙사인 기업이에요. 그 두 사람 법인이 아닌 기업. 요 두 사람 개인인 기업들은 얼마? 1억 원,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 법인인 기업은요. 자, 법인인 기업들은 2억 원이죠. 최소 2억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되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있죠.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얼마? 예, 1억 원 이상이죠.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을 해. 분사무소가 세 군데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총 얼마가? 분사무소가 세 군데다 그러면 총 5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5억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5억 범위 내에서. 분사무소 한 군데서 터져도. 세 번째가 지역농협협동조합 특수법인. 농협이죠. 농협은 얼마?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농협 말고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다 얼마? 2억 원 이상이에요.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냥 2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 설정 금액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을 변경을 하고 싶다. 공제에 가입돼 있다가 갑자기 막 돈이 막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공탁으로 넘어간다. 자, 보증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효력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된다. 효력 있는 기간 중.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됩니다. 효력 있는 기간. 효력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섯 번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되겠네. 다시 설정.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간. 만료일까지 하면 돼. 만료일까지는 다시 설정해야 돼요. 만료일까지 하면 되죠. 근데 뭐라 나옵니까?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틀렸고, 또 만료일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료일까지 하면 된다.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공탁금은 이거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에요. 공탁금의 회수 제한이라고 있어요. 공탁금의 회수 제한은,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뭐 사망할 수도 있지. 사망. 자, 기업이 사망을 했다. 또는 해산을 했다. 해산 아니고 기업이 폐업을 했다. 자, 폐업을 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네, 3년 동안 못 찾아갑니다. 그게 공탁금의 회수 제한이에요. 사망 또는 폐업 이후에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 그래서 회수 제한이라는 게 있고. 자, 일곱 번째 이제 보증금 지급이네.
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자, 기업한테 막 가가지고 5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달라고 하면 기업이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자, 5천만 원 손해가 났다. 그러면 기업도 그러면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나 한번 확인하겠죠. 근데 나는 한 3천만 원까지는 배상해 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의뢰인이 그럼 좋다. 3천만 원으로 하자. 그럼 서로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합의가 되면 일단 합의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걸 손해배상 합의서라 불러. 손해배상 합의서 여기 나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합의가 안 되면 뭘로 가는 거야 이제? 소송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확정 판결문이 나오겠지. 확정 판결문 4번입니다. 자, 여기 나오든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조서들이 있어요. 뭐예요? 화해 조서가 있지. 조정 조서가 있고 또 청구 인락. 청구에 대해서 이제 허락한 거죠. 청구 인락 이런 조서들이 있고 아니면 네 번째가 확정된 지급 명령 같은 게 있어요. 자, 요런 서류를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잘 안 바꿉니다. 어디로 가서 청구하냐? 어디로 가서? 이걸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보증기관입니다.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등록관청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거지.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자,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줬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한 경우 첫 번째 보증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며칠이네? 네,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어떻게 하면 돼? 재설정이에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15일이죠. 이거는 30일이나 막 이런 바꿉니다. 30일 아니고 15일 이내에 재설정이고. 자, 두 번째 공탁을 하는 경우 있죠. 공탁한 경우에는 마찬가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어떻게 하죠? 부족분이에요. 부족분 보존이에요. 보존이에요. 보존이 아니고. 보존은 뭡니까? 환경 보존이에요. 문화재 보존. 보전입니다. 전. 보충한다 그 말이에요. 보충. 자, 15일 이내 이거 중요하고. 자, 그러면 공탁금으로 내가 1억 5천 개인인데 1억 5천만 원 공탁해 놨다. 근데 5천만 원 손해배상 해줬어요. 그러면 또 공탁해야 됩니까? 부족분이 없잖아. 난 최소 1억 원만 있으면 되니까. 1억 원 공탁해 놓으면 되니까. 근데 내가 1억 3천만 원을 해놨어요. 그런데 5천만 원 배상해줬다. 그럼 얼마 공탁해야 돼?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이제 더 보존해야 되죠. 그래야 1억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5일이네. 자, 이제 여덟 번째가 뭐냐면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설명을 하지. 자, 언제 설명하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이에요. 중개 완성이 되면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거래 당사자예요. 둘 다.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뭘 설명하냐면 일단 보장 금액, 보장 기간, 그다음에 보증 기간의 명칭, 소재지 같은 거 요거를 설명한다. 이게 이제 보증 설정 사항이죠.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입니다. 항상 설명을 하고 두 번째 관계 증서 있죠.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아니면은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야 돼요. 전자문서 제공.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일단 하고 설명을 하고 요거 증서 제공해야 되는데 중개가 완성이 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여기까지가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러면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거기 17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양가로 1번에 보세요. 네모 1번에 양가로 1번에 과실책임 나오죠. 자, 과실책임은 어떤 경우냐면 기업이 자 밑줄 긋습니다. 중개행위 일단 중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나오죠. 그 밑에 줄에 재산상 손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책임집니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 밑에 나옵니다. 무과실은 마지막 줄에 보세요. 개업이 밑줄 긋습니다. 자기 사무소입니다. 자기 사무소를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장소 제공이라고 있어요. 장소 제공했죠. 그런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첫 번째 줄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된다. 책임져야 되죠. 자, 네, 일단 뭐 요 정도 이렇게 알아두고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배상 범위가 있는데 개업의 배상 범위는 두 번째 줄에 자 끝에 전손해 배상 요거만 하면 돼. 전손해. 그러니까 개업 공인 중에서는 전손해 그러니까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해 주는 그 말 있죠. 자, 의뢰인이 2억 원의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일단은 1억 원을 갖다가 보증 설정 보증 기관에서 이제 받습니다. 1억 원을 청구해 가지고 받았죠. 그럼 나머지 1억 원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개업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개업이 1억 원 해줬죠. 그런데 다시 보증 기관이 개업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1억 원 달라 그럽니다. 그럼 개업은 또 보증 기관한테 1억 원 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업은 2억 원을 다 손해배상해 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손해배상이다 보시면 되고. 자,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마지막 줄에 있죠. 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보증으로 설정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지.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근데 이제 구상권을 이제 행사하니까 이게 구상권 행사가 없으면은 의뢰인하고 개업하고 서로 짜고 칠 수도 있습니다. 짜고 쳐가지고 그죠? 받아가지고 이게 5천만 원 내 5천만 원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오른쪽에 성립 요건 다시 한 번 더 이제 성립이 되려면 일단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양가로 1번에 중개행위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중개행위 해야 되고 뒤로 넘어갔어. 양가로 2번에 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177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일단 무과실로서는 타인 제공, 자기 사무소를 타인 제공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양가로 3번에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장소 제공이 손해 발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둘 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책임집니다.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 오른쪽에 179페이지에 보증 변경이 나옵니다. 보증 변경은 보증 설정 신고 시기가 먼저 나오죠. 신고 시기는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니까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고 생략하는 경우는 보증기관이 나오죠.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다가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 생략이고 자, 그 다음 보증 설정 방법으로는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되겠네.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뒤로 넘어가서 공탁. 자,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원이죠.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개인인 기업들은 다 1억 원 이상이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이죠. 그 밖에 그 밖에 특수법인들은 밑에 2억 원 이상이다. 보증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거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효력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말아두시면 돼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된다. 보증 변경은.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재설정하려고 하면 두 번째 줄 기간 만료일까지.
자, 오른쪽에 손해배상금 지급이 나오죠. 보증금을 받고 싶다 이 말이네. 의뢰인이 자,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 지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세 번째 줄에 손해배상 합의서나 이해주나 화해조서라도 있죠. 확정된 법원의 어떤 판결문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중요해요. 누가 청구하냐면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증기관은 이를 검사한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한다는 사실이.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보증금액의 보전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합니다. 부족분 보전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설명 의무 해야 되죠. 설명해야 됩니다. 자, 중개가 완성입니다. 중개 완성 밑줄 누구에게 설명? 거래 당사자에게 박스 안에 있는 거 설명합니다. 보장금액, 그 다음에 보증기관의 명칭하고 소재지랑 보장기간. 자, 설명을 하고 정서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 의무이기 때문에 제재가 따라옵니다. 자, 됐어. 뒤로 넘어가서 제재만 볼게요. 18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제재로서 행정처분은 뭘 받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 개시했다. 보증 설정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치입니다.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행정질서별 과태료를 말하는데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거나 설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정서사본 교부 안 한 경우 있죠. 이게 100만 원의 과태료 중에서 얼마? 이게 손잡아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게 손잡아에서 그 손입니다. 이게 손잡아 할 때 그 손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을 안 한 거라 그래 보시면 돼요. 되겠죠? 30만 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틀린 것은인데 공탁으로 보증을 하는 경우에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맞는 말이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는 말이죠. 3번에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증보험적 성격. 자, 4번에 농협 같은 경우에 1천만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되죠. 자, 5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보수를 못 받은 거죠, 개업이. 그렇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지 못했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 말이죠. 5번이 틀렸고, 자 2번 해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그죠?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네, 보증 설정 신고 시기는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틀렸네. 틀린 지문 2번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특수법인. 자, 이것도 보증 설정은 해야 되죠. 네, 틀렸고 3번에 공제에 가입한 기업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설정, 재설정이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간 만료일까지잖아요.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되죠. 만료 후 10일 아닙니다. 만료일까지.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취소할 수 있다. 상치 맞죠? 맞는 말이고 5번에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 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 아니고 15일이에요. 15일.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좀. 자, 요것도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네, 계약금.
계약금 등의 반환할 책임,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 보장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요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좀 불리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매수인이 좀 불리합니다. 매수인이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다 입금시키고 그 돈 가지고 매도인이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약을 또 다른 사람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예치 공고라고 있어.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거래 안전 보장 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가 될 때까지예요. 자, 거래 계약 이행 완료가 될 때까지라는 말은 언제까지라는 얘기하면 등기할 때까지입니다. 등기할 때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 이것이 예치 명의자 이래 불러요.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이 예치 기간에다가 예치할 것을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죠.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공고할 수 있다. 예치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치 공고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계약공인중개사가 뭐 굳이 안 하겠죠. 이거는 귀찮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거래 당사자가 둘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언제까지 예치한다고? 이제 언제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이니까 세 가지가 있죠. 계약금 등이니까 첫 번째가 계약금이고, 계약금. 두 번째는 중도금이고, 세 번째가 잔금. 그래서 우리는 뭐 세 개 다 해도 되고, 뭐 잔금만 하자 그러면 잔금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자, 일단 기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기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예요. 자, 누굽니까? 첫 번째가 은행이죠. 두 번째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세 번째는 신탁업자예요. 신탁업자. 자, 네 번째가 채신관서. 채신관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협회입니다. 네,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문회사라고 이러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전문회사. 전문회사. 이렇게 해서 개업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에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예, 앞머리 따면 그대로 음보가 나오잖아요. 음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음보. 누굽니까? 음보. 그렇죠. 홍금보 동생이에요. 금보 동생이라고. 홍금보 아시죠? 홍금보도 나중에 나옵니다. 홍금보 나중에 나와요. 음보의 신체가 공전하겠다 이 말이지. 음보. 자, 예전에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예치명의자. 자, 그 다음에 예치기간이 있죠. 예치기간은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도 예치기간.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래서 앞머리 따면 금공신. 요거는 금공신이죠. 금공신. 자, 예치명의자 중에서 좀 누가 좀 불안합니까? 개업이 좀 불안하네, 그지? 개업. 그러면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업 명의로 예치를 하면 개업은 일정한 의무가 발생이 돼요. 개업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세 가지 의무가 발생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야 돼요. 왜? 자동적으로, 그죠? 자동이체 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자동이체. 월말에 막 카드값이며 막 대출 이런 거. 그래서 분리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그렇죠? 거래 당사자 둘 다
동의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인출하면 안 됩니다. 인출 불가예요. 그 둘 다 동의하면 뭐 인출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예치금, 다른 말로 이제 계약금 등이 되겠죠.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1억, 2억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서 보증 설정 금액, 저 금액이 아닙니다.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인데 금액은 모릅니다. 예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 그래서 관계증서, 증서사본 있죠? 이거 똑같아요. 이거 증서사본 교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문서 제공해야 돼요. 자, 요거는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예, 요거는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고.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예치금의 수령이에요. 자, 세 번째가 예치금 수령, 계약금 수령. 자, 원칙적으로 언제 수령합니까? 원칙적으로.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한다고 했으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에요. 그러니까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가 되면 이 예치금을 수령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예외가 뭐냐면 매도인하고 매도인하고 임대인, 매도인하고 임대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이렇게 불렀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고? 여기서는 예치금,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 보증서, 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냐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합니다. 예치 명의자 있죠, 저기에.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고 이 예치금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 받아가지고 이 매도인도 받아서 뭐 중도금 주거나 또 다들 쓸 거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일단은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치 명의자에게. 자, 어떤 사항이 적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계약이 만약에 해지가 됐다. 예치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러면은 받은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을 보장하겠다. 이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주겠다는 얘기죠. 받은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보증서가 어디에서 발행한 보증서냐 그 말이지. 발행기관이 두 군데죠. 어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예요.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금보가 나오는 거예요. 금보, 홍금보가 여기서 나와. 금보는 보증서 발행기관이고 은보 신체공전은 예치명의자고 금공시는 예치기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예치 공고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나오고 거래 안전 보장이 나오죠. 그리고 쭉 가시면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자, 누구 명의로 이 말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 예치 명의자. 그리고 어느 기관에다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밑에 신탁업자.
예치 기간이지요. 자, 예치할 것을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권고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자, 오른쪽에 예치 대상이라고 하면 계약금 등을 말하죠.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치 명의자로서 기업부터 있죠. 개업이 있고 나머지 은보, 신체, 공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치 기간으로서는 금공신. 자, 예치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매도인, 임대인 이 사람들은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 어디에서 발행하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금보죠. 금보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밑에 2번에 보니까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은 의무가 발생이 돼. 첫 번째가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 약정.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이라든지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어떤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약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양가로 2번에 예치금 지급을 위한 보증으로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에 나오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인지 몰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죠. 요걸 보장하는 얼마. 요거에 대한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세 개 중에 한 가지. 그래서 관계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된다. 누구 명의로?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양가로 3번에 또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두 번째 줄에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최신간섭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다가 예치할 수도 있다. 자, 3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번에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아니고 매도인 명의는 안 되죠. 4번이 틀렸네. 5번에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예치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자, 하여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187페이지에 보면은 중개보수 나오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